11개월 동안 9명의 베이비시터가 거쳐갔습니다. 경험 많고 자격증을 갖췄으며 자신감에 차 있던 9명의 여성들이 이 재벌의 대저택에 들어왔다가 하나같이 멘탈이 산산조각 난 채 떠났습니다. 어떤 이는 6일을 버텼고 어떤 이는 첫 주말조차 넘기지 못했습니다.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이 딱 열흘을 채운 뒤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에 사직서를 올려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도망치듯 떠났죠. 하지만 비가 내리던 어느 화요일 아침, 새로운 입주 도우미가 한 손에는 배낭을, 다른 한 손에는 오살난 아들의 손을 꼭 쥔 채 저택의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2시간 후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재벌 아빠는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 큰 어른들을 울면서 도망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악마 같은 쌍둥이 아들들이 거실 바닥에 앉아 오살 꼬마에게 블록탑 쌓는 법을 다정하게 가르쳐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무언가를 부숴본 적 없는 아이들처럼 너무나 조심스럽고 인내심 넘치며 고요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어디서 이 글을 읽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계신 곳의 시간은 몇 시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위치를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닿는 전 세계 곳곳을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강도진은 43세의 남성이었습니다. 경제 잡지의 표지를 장식할 법한 자수성가한 벤처 캐피털의 대표였죠. 굳게 담은 턱선,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 서울 한남동의 최고급 대저택, 지난 3년간 14개 기업에 투자해 그중 11개를 흑자로 만든 날카로운 사업, 수완, 웬만한 사람들의 집 한 채, 값보다 비싼 와인 컬렉션을 소유하고 있었고 어떤 방에 들어가든 그의 이름석, 자면 침묵을 끌어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집을 완벽한 전쟁터로 만들어버린 9살짜리 쌍둥이 아들들이었습니다. 쌍둥이인 지훈이와 서준이가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3년 전만 해도 그저 평범하고 시끄럽고 장난기 많고 에너지가 넘치지만 충분히 통제 가능한 아이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의 엄마인 수진이 재혼을 하며 뉴욕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남편,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을 선택했고 물 한 번 끓여본 적 없는 하물며 홀로 아이를 키워본 적은 더더욱 없는 남자에게 두 아들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도지는 즉시 전문가들을 고용했습니다. 첫 번째 베이비시터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그녀를 집 밖으로 쫓아내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둘째 날에는 서준이가 그녀의 신발에 끈적한 시럽을 잔뜩 부어버렸죠. 넷째 날 그녀는 사직서를 냈고 여섯째 날 짐을 쌌습니다. 이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온 모든 여성들은 철저히 시험당하고 파괴되었으며 결국 폐기 처분되듯 쫓겨났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폭력적인 게 아니라 무서울 정도로 전략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연구하고 약점을 찾아낸 뒤 완벽한 정밀도로 공격했습니다. 어차피 다들 우리를 떠날 거라면 차라리 우리가 빨리 쫓아내는 게 낫다는 슬픈 진리를 일찍 깨우친 두 아이의 생존 방식이었죠. 도지는 서재문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수표에 사인을 하고 새로운 사람의 이력서를 승인하며 언젠가는 적임자가 나타날 거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진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베이비시터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문제는 바로 도진, 그 자신이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에 하은성이 오살난 아들 민재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공룡 인형을 꽉 쥔 채 그림책에서나 보던 성을 구경하듯 저택을 조용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은성은 29살이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부산의 보육원에서 자라며 일찍부터 세상의 풍파를 겪은 그녀는 식당 주방 보조, 호텔 객실 청소부 등을 거쳐 최근 2년 동안은 해외로 이민을 간 어느 부유한 가정의 전담 입주 도우미로 일해왔습니다. 그녀는 깊은 물처럼 고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표면은 잔잔하지만 내면은 단단했고 언성을 높이거나 서두르는 법이 없었으며 같은 말을 두 번 변명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에이전시에서 도진의 가족에 대해 설명했을 때 그녀는 딱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냥 다루기 힘든 건가요? 다루기 힘든 정도라면 그녀에겐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내건 유일한 조건은 이전 고용주들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제 아들도 함께 가야 합니다. 아주 조용한 아이라서 방해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전 제 아이를 두고 일하지 않습니다. 도진의 비서는 즉시 승인했습니다. 도진은 이력서를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또 한 명의 도우미, 또 한 번의 일주일, 그리고 또 한 번의 사직서겠지. 그는 이미 어떤 기대조차 접은 상태였습니다. 은성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화요일에 도착했습니다. 민재는 한 손으로는 엄마의 손을, 다른 한 손으로는 공룡 인형을 쥐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올려다보며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집이 너무 커요. 은성이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일 뿐이야, 아들. 크다고 해서 무서운 건 아니란다. 문을 연 도진은 정장 차림의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은성이 며칠이나 버틸지 계산하고 있었죠. 그는 은성을 한번 보고 민재를 본 다음 다시 은성을 쳐다보았습니다. 에이전시에서 아이가 있다는 말은 안 했는데요. 제 아들입니다. 저와 함께 지낼 겁니다. 도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들은 위층에 있습니다. 미리 경고하죠. 이력서와 자료는 다 읽고 왔습니다. 강 대표님, 어떤 상황인지 잘 압니다. 그는 잠시 그녀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만함도 반항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구의 허락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단한 확신만이 있었죠. 도진은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은성은 민재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아이들을 보기도 전에 요란한 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은성이 문을 한번 두드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지훈이는 책상 위에 올라가 종이 뭉치를 방안 여기저기 던지고 있었고 서준이는 바닥에 앉아 어디서 났는지 모를 드라이버로 장난감 트럭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똑같이 날카롭고 시험하려 들며 적대적인 표정으로 은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가 새로 온 사람이야. 금요일도 못 버틸걸. 은성은 엉망이 된 방을 한번 슥 둘러보고 두 아이를 쳐다본 다음 곁에 선 민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재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지만 겁먹은 기색은 없었죠. 은성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안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점심은 1시간 후에 준비될 거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잔소리도 자기소개도 아이들의 환심을 사려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민재는 문가에 2초 정도 더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를 보고 서준이를 본 다음 바닥에 분해된 트럭을 쳐다보았죠.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트럭 진짜 멋있다. 쌍둥이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민재는 엄마를 따라 총총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처음 3일은 완벽한 테스트 기간이었고 은성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지훈이는 은성이 방금 깨끗하게 닦아놓은 주방 바닥에 밥이 가득 담긴 접시를 일부러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은성의 반응을 기다렸죠. 분노, 한숨, 잔소리. 하지만 은성은 바닥을 한번 보고 지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새 접시에 다시 담아주마. 그녀는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바닥을 치우고 새로운 식사를 지훈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5분 후 지훈이는 밥에 손을 대진 않았지만 식탁을 떠나지도 못했습니다. 수요일 서준이는 은성의 청소 도구를 전부 숨겨버렸습니다. 침대 및 커튼 뒤 찬장 안. 아이는 복도에서 은성이 물건들을 찾으며 화를 내길 기다렸습니다. 은성은 20분 동안 말없이 모든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다 찾은 후 복도에 서 있는 서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똑똑하구나.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잘 숨겼네.
그러고는 다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서준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악의적인 장난에 칭찬으로 돌아온 적은 난생 처음이었으니까요. 목요일 아침, 두 아이는 세탁실 문을 막아버리고 은성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은성은 빨래 바구니를 든 채 문 밖에 서서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기다리지 뭐. 그녀는 복도 바닥에 바구니를 옆에 두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민재가 다가와 엄마 옆에 앉아 스케치북을 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성이 몸을 기울여 그림을 가리키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쌍둥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자기들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12분 후 지훈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문을 열어주고는 가버렸습니다. 은성은 바구니를 들고 세탁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년간 힘든 환경에서 일하며 은성이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시험하는 건 당신을 쫓아내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곁에 남아줄 사람인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잠긴 문, 던져진 접시, 숨겨진 물건들, 모양만 다를 뿐 결국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를 떠날 건가요? 그 질문에 대한 은성의 대답은 늘 침묵과 단호함이었습니다. 그 일관된 태도는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죠. 목요일 밤,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성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민재는 식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주방 문가에 나타났습니다. 말썽을 피우려는 게 아니라 그저 가만히 서서 구경하고 있었죠. 은성은 말을 거는 대신 서준이가 서 있는 곳 근처 아일랜드 식탁 위에 주스 한 잔을 슬그머니 올려두고 하던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서준이는 주스를 한 번, 은성을 한 번 쳐다보고는 그 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민재의 반대편 식탁에 앉아 5살 꼬마가 공룡 그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삐뚤빼뚤한 초록색 선, 짝짝이 다리, 커다란 이빨, 진짜 공룡같이 안 생겼는데 서준이가 툭 던졌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 그래도 착한 애야. 이름은 티렉스, 렉스야. 서준이는 하마터면 미소를 지을 뻔했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요. 아이는 서둘러 표정을 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 곁에 앉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전 9명의 베이비시터가 해낸 것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발전이었습니다. 목요일 밤 10시 도진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방의 작은 조명 외에는 집안 전체가 어두컴컴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덮개가 덮인 접시와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따뜻하게 데워두었습니다. 아이들은 7시에 밥을 먹었고 9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도진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라는 글귀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그 어떤 도우미의 보고서에서도 본 적 없는 기적 같은 5글자였습니다. 그는 음식을 데워 홀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음식에서는 이 집에서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냄새가 났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따뜻한 향신료, 그리고 깊고 풍부한 맛. 그는 접시를 깨끗이 비우고 맞은편 빈 의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금요일, 도진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일찍 퇴근했습니다. 취소된 회의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진짜 이유는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뒷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비명도,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도 아닌 대화 소리였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본 도진은 멈칫했습니다. 은성은 방치되었던 정원 화단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잡초를 뽑고 있었고 민재는 그 옆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작은 구멍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m 떨어진 곳에 지훈이가 팔을 짱짱하게 낀 채 전혀 관심 없는 척하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서준이는 아예 흙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돕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민재가 흙을 파는 걸 유심히 보고 있었죠.
너 뭐 하는 거야?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티렉스 집 만들어주는 거야. 민재가 공룡 인형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티렉스도 정원이 필요하거든. 공룡은 정원에 안 살아. 민재가 진지한 표정으로 서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티렉스는 살아. 얜 좀 다르거든. 그때 은성이 곁눈질로 서준이를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으면 양동이에 모종삽 하나 더 있단다. 서준이는 모종삽을 한번 쳐다보고 자기 손을 내려다보더니 모종삽을 집어들고 아무 말 없이 민재 옆에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도진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수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문이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열리는 듯한 기분, 압박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간 그는 노트북을 켜지도 않은 채 그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룡 인형을 든 5살짜리 꼬마가 어떻게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해온 것보다 단 4일 만에 아들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토요일 아침 아래층으로 내려간 도진은 주방 식탁에 4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은성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민재는 서준이에게 티렉스를 어떻게 그리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토스트를 먹으며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죠.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언가를 부수지도 않았습니다. 은성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강 대표님. 커피는 아일랜드 식탁 위에 있습니다. 그는 커피를 집어들고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공룡을 그리는 민재와 그쪽으로 몸을 기울인 서준이. 그리고 마치 이 평화로운 아침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상이라는 듯 무심하게 가스레인지로 돌아선 은성. 도진은 서서 커피를 마시며 정작 자기 아들들과 아침 식탁에 어떻게 앉아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두 번째 주에 접어들며 집안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지훈이는 쌍둥이 중에서도 더 다루기 힘들고 리더 격이며 전략가였습니다. 이전 도우미들이 언제쯤 충분히 고통받았는지 결정하는 것도 지훈이의 몫이었죠. 지훈이는 서준이처럼 은성이나 민재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항상 거리를 두고 관찰하며 통제력을 유지하려 했죠. 하지만 민재는 어떤 전략이나 의도도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지훈이의 높고 견고한 벽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민재는 거실에서 블록으로 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탑이 무너지면 다시 쌓고 또 무너지면 다시 쌓았습니다. 혼자 노는 것에 익숙한 아이 특유의 고요함과 인내심이었죠. 지훈이는 소파에 누워 만화책을 읽는 척하면서도 그 과정을 내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탑이 4번째로 무너졌을 때 지훈이가 소파에서 불쑥 말했습니다. 너 밑동을 너무 좁게 만들고 있잖아.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래? 지훈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소파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블록의 간격을 더 넓게 잡아 기초를 다시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빤히 지켜보았죠. 두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다음 3층을 함께 쌓아 올렸습니다. 탑이 완성되었을 때 그것은 민재가 혼자 쌓았던 어떤 탑보다 높았습니다. 5살 꼬마가 지훈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형, 진짜 잘한다. 지훈이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탑을 쌓을 때도 그 다음 탑을 쌓을 때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수요일이 되자 서준이와 민재는 떨어질 줄 모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서준이는 민재에게 집안 구석구석을 구경시켜주기 시작했습니다. 게임룸, 실내 수영장, 계단 및 비밀 벽장까지. 서준이는 나이 차이 나는 형이 동생에게 하듯 조금은 위풍당당하게 하지만 든든하게 꼬마를 챙겼습니다. 목요일 밤, 은성은 잠들기 전 거실에서 민재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은 곰이 다시 집을 찾아가는 단순한 이야기였죠. 그때 서준이가 거실 문가에 나타나더니 초대받지도 않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2분 뒤
지훈이도 서준이 뒤에 나타나 벽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서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성은 아이들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았고 호들갑을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러운 목소리로 방안을 동화로 채울 뿐이었죠. 책이 끝났을 때 민재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은성이 대답하기도 전에 서준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한 번 더 읽어줘.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성은 처음부터 다시 책을 읽었습니다. 세 아이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 방 안에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지만 주변의 모든 공기를 뒤바꿔버리는 그런 변화 말입니다. 그날 밤 9시 도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은성은 아이들이 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실로 향한 도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준이는 소파 한쪽에, 지훈이는 다른 쪽 소파에 누워 있었고 민재는 그 사이 바닥에 티렉스를 꼭 안은 채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진은 거실 문가에 서서 만난 지 고작 12일 된 5살짜리 꼬마 곁에서 평온하게 잠든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서 아직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어떤 감정이 탁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두운 서재에 홀로 앉은 그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아이들은 단 한 번도 문제였던 적이 없었다. 문제가 있었던 건 바로 나였다. 두 번째 주 금요일, 도진은 자신을 포함해 모두를 놀라게 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후 3시에 퇴근해 은성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주방으로 들어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싶습니다. 식탁에서 우리 다 같이요. 은성은 그를 쳐다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은 6시 30분입니다. 그는 남은 3시간을 서재가 아닌 집안에서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거실에 머물며 참견하지도 통제하려 들지도 않은 채 그저 같은 공간에 존재했습니다. 지훈이가 가장 먼저 아빠를 의식했습니다. 방 건너편에 앉은 아빠를 힐끔힐끔 빠르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살폈죠. 서준이도 눈치는 챘지만 민재에게 카드 마술을 보여주느라 아빠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6시 30분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5개의 접시, 5개의 컵. 은성은 갓 구워낸 오븐 치킨과 구운 채소, 그리고 따뜻한 밥을 올렸습니다. 식탁 의자에 기어오른 민재가 본능적으로 계란말이로 손을 뻗자 은성이 다정하게 아이의 손을 막았습니다. 기다려야지. 5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아무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민재가 침묵을 깼습니다. 엄마,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죠. 은성이 도진을 쳐다보았습니다. 도진도 조금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마주 보았습니다. 은성이 조용히 두 손을 모으자 민재도 따라했습니다. 서준이가 민재를 따라 손을 모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훈이도 마지못해 천천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은성은 짧고 진실하며 담백한 식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민재가 계란말이를 집어들었고 식탁의 긴장감도 스르르 풀렸습니다. 서준이는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고 지훈이는 여전히 아빠를 살피며 천천히 음식을 씹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간쯤 도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군요. 은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지훈이가 아빠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우리랑 밥 안 먹잖아요. 그 말은 고요한 수면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식탁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도진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알아.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바꿔보려고 해. 왜 하필 지금인데요? 도진은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진심을 담아 깊게 눈을 맞췄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살았는지 누군가 내게 보여주었거든. 지훈이는 은성을 한 번, 민재를 한 번, 힐끔거린 뒤 다시 자기 접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아이는 밥을 계속 먹었고 모든 사람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식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도지는 주방을 정리하는 은성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식탁에 기대 앉았습니다. 지훈이가 왜 지금이냐고 묻더군요. 들었습니다. 좋은 대답을 해주진 못했습니다. 은성이 행주지를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솔직한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게 좋은 대답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억지로 채울 필요 없이 편안했습니다. 그때 도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그의 몸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전처 수진이었습니다. 3년간의 기나긴 침묵 끝에 걸려온 전화. 나 서울로 돌아가. 수진은 인사도 없이 용건부터 꺼냈습니다. 변호사 고용했어. 아이들은 내가 데려갈 거야. 강도진, 당장 올해부터 1년의 절반은 나와 지내야 해. 통화가 끝난 후 도진은 2시간 동안 뒷마당 테라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고 정원은 어두웠습니다. 집안은 따뜻하고 평온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떠났습니다. 자기 아이들보다 뉴욕의 새 삶과 남편을 선택한 여자였습니다. 아이들의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었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보낸 적 없으며 사진이나 성적표를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철저히 죽은 사람처럼 굴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사업 협상하듯 공동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변호사가 소송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상대방 재력이 막강합니다. 대표님, 새 남편도 상당한 재력가고요. 그쪽은 이제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되었으니 부모가 모두 있는 온전한 가정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겁니다. 판사들은 이런 점을 꽤 비중 있게 봅니다. 그 여자는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도진이 분노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기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단독 양육권을 대표님께 넘긴 거였죠. 하지만 법은 상황의 변화를 근거로 양육권 변경 청구를 허용합니다. 최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쪽도 대표님의 가정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일관된 환경인지, 아이들이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도진은 서재 창문을 통해 뒷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은성과 민재가 가꾸기 시작한 작은 정원에는 어느새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뒷문 앞에는 흙을 파느라 엉망이 된 지훈이의 운동화가 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민재가 그린 삐뚤빼뚤한 티렉스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 집은 안정적입니다. 도진이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정말로 완벽하게 안정적입니다. 그 다음 주 내내 집안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도진은 평소보다 말이 없어졌고 깊은 수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미묘한 변화를 귀신같이 알아챘습니다. 지훈이는 방어 본능이 발동해 다시 마음을 닫으려 했고 서준이는 민재의 곁을 방패처럼 지켰습니다. 은성은 그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수요일 밤 아이들을 재운 후 은성은 빈 모니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도진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애들 엄마가 양육권을 원합니다. 은성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의자에 앉아 그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수진의 전화, 소송, 3주 뒤에 열릴 재판까지 그의 말이 끝나자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집 아이들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걸 단번에 알 수 있죠. 그분은 3년 동안 이 집에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막상 여기 오면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잃어버렸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겁니다. 은성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스스로 엄마에게 보여줄 거라는 사실입니다. 도진은 은성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확신에 찬 그녀의 목소리는 요동치던 그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비 오는 화요일 아침,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녀가 보여주었던 그 고요한 단단함. 지금 도진에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성 씨. 은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게 고마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이들 곁에 있어 주세요. 재판정에서도 이 집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다음 날부터 도진은 자신의 일정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모든 회의 시간을 옮기고 주요 프로젝트는 임원들에게 위임했습니다. 매일 오후 3시면 사무실을 나섰고 아이들을 학교에서 직접 픽업했으며 간식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은성이 지훈이는 샌드위치를 어떻게 자르는 걸 좋아하는지, 서준이가 진짜로 먹는 과일은 무엇인지 조용히 알려준 덕분에 갈수록 능숙해졌습니다. 화요일에는 서준이의 동물조사 학교 과제를 도왔습니다. 서준이가 선택한 동물은 당연히 민재의 영향으로 공룡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동안 도화지에 공룡 사진을 오려 붙였습니다. 서준이는 그 1시간 동안 지난 몇 달 동안 아빠와 했던 대화보다 더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목요일, 지훈이가 도진의 서재문 앞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니? 수학 숙제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도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아줌마가 아빠 똑똑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명해봐요. 도진은 픽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40분 동안 나란히 앉아 분수 문제를 풀었습니다. 지훈이는 2번이나 짜증을 냈지만 도진은 끝까지 인내심을 유지했습니다. 수주 동안 은성이 아이들에게 보여준 인내심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저택 진입로에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 그 차를 본 도진은 초인종이 울리기도 전에 현관문으로 나갔습니다. 수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완벽하게 꾸며진 옷차림, 완벽하게 계산된 표정. 내 아이들을 보러 왔어. 미리 연락을 했어야지. 난 걔들 엄마야. 강도진, 당신은 걔들 엄마였지. 뉴욕으로 떠나기 전까진 말이야. 수진은 그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지훈이와 서준이가 바닥에 앉아 민재와 함께 거대한 블록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은성은 그들 근처 소파에 앉아 빨래를 개고 있었죠. 수진은 그 광경을 훑어보았습니다. 블록, 아이들의 웃음소리, 자기 아들들 사이에 앉아 공룡 인형을 쥐고 있는 꼬마, 그리고 마치 원래부터 이 가족의 일원인 양 소파에 앉아있는 도우미까지. 얘들아. 수진이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불렀습니다. 엄마가 왔어. 지훈이는 탑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여긴 아줌마 집 아니에요. 서준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9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성숙하고 서늘한 눈빛으로 엄마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떠날 때는 인사도 안 했으면서 왜 우리가 지금 반겨줘야 하는데요? 수진의 미소가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은성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여기 있어? 은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의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돌본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일개 도우미가 지 자식까지 데려와서 내 집에서 가족놀이라도 하는 건가? 바닥에 앉아있던 민재가 불안한 듯 티렉스를 꽉 쥐며 수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른들의 긴장감을 아이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죠. 민재가 슬금슬금 서준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준이는 무의식적으로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친동생도 아닌 5살, 꼬마를 보호하려는 9살, 소년의 그 본능적인 몸짓. 그것은 수백 장의 양육권 청구 서류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장 나가. 양육권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법정에서 해. 수지는 거실을 한 번 더 훑어보더니 이빨을 꽉 깨물었습니다. 변호사 통해 연락할 거야. 지훈이가 여전히 블록탑에서 시선을 고정한 채 툭 던졌습니다. 우린 이미 가족이 있어요. 그쪽이 우리 가족이 아니었던 것뿐이지.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민재가 서준이를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아줌마 아빠. 서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무 늦게 온 것뿐이야. 재판 전날 밤. 은성은 주방 식탁에 앉아 두꺼운 파일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정 무렵 아래층으로 내려온 도진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은성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이 집에 온 첫날부터 매일매일 기록한 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처음으로 분노를 가라앉힌 아침, 서준이가 민재에게 처음 말을 건 날, 두 아이가 자발적으로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은 날, 지훈이가 처음으로 아빠에게 숙제를 도와달라고 한 날, 뿐만 아니라 학교 출석 기록, 담임 선생님이 보낸 알림장, 아이들과 함께 심은 정원의 식물 성장 일지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고 정확하게 문서화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기록을 남긴 겁니까? 도진은 그녀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누구도 이런 걸 부탁한 적 없는데 아무도 부탁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전 이런 환경에서 많이 일해봤습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평화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과거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쉽게 잊어버리곤 하죠. 게다가 법정은 감정에 호소하는 걸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확실한 증거니까요. 도진은 파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주일도 못 버티고 도망칠 거라 생각했던 한 여성이 꼼꼼히 기록해 놓은 두 아들의 상처가 치유되어가는 과정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은성 씨, 도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이 집을 위해 해준 일들은 제가 감히 돈을 주고 부탁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은성이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습니다. 대표님도 변하셨잖아요. 전 그저 대표님이 어떻게 진짜 아빠가 될 수 있는지 깨달을 때까지 잠시 흔들리지 않게 기둥을 잡아준 것뿐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은성이 파일을 덮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가장 중요한 건 내일 있을 재판과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나머지 감정은 전부 뒤로 미뤄두세요. 그녀는 확고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 그때 서로에게 완전히 솔직해지기로 하죠. 가정법원에서의 재판은 차갑고 형식적이었습니다. 도진과 최 변호사는 일찍 도착했고 은성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수지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차림으로 값비싼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도진이 먼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구명의 도움이 전쟁터 같았던 집안, 방관자였던 자신의 과거까지. 하지만 그가 지금 얼마나 변했는지 증명할 자료들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학교 성적표, 선생님들의 피드백, 아동심리 행동평가서, 그리고 은성이 매일 꼼꼼히 기록한 일지. 그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흔들릴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수진의 변호사는 회복을 주장했습니다.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되찾은 친모가 핏줄과의 재결합을 원한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지자 수진은 아이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현재 담임 선생님 이름이 무엇인지, 지훈이가 매일 밤 시달리던 악몽이 언제 멈췄는지, 서준이가 언제부터 그림책이 아닌 두꺼운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는지, 아이들이 뒷마당에 가꾸는 정원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민재라는 아이의 존재도 몰랐죠. 지훈이가 먼저 판사 앞에서 말했습니다. 전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엄마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매일 제 점심을 챙겨주고 수학 숙제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고요. 저한테 가족은 그런 거예요. 서준이는 형보다 훨씬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사 가기 싫어요. 이제 겨우 집이 편안해졌단 말이에요. 제발 제가 다시 끔찍했던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세요. 은성이 증인석에 올랐을 때 그녀는 담담하고 명료하게 진술했습니다. 처음 집에 왔을 때 아이들의 분노, 수많은 테스트, 그리고 놀라운 변화의 과정들, 어떤 특별한 훈육 전략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저 오살난 제 아이가 상처받고 화난 두 아이에게
고통을 꼭 소리치며 표현할 필요는 없다는 걸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판사가 무엇이 아이들을 가장 크게 변화시켰는지 묻자 은성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른들은 자꾸만 아이들을 통제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는 그저 형들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 주었죠.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통제가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동반자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삭막했던 법정에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4일 후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의 단독 양육권이 100%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제한적인 면접 교섭권만 허락되었습니다. 도지는 두 눈을 감고 폐 깊숙이 묵혀두었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은 뒷마당에서 민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정원은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토마토 모종과 해바라기가 꼿꼿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티렉스의 집이라고 적힌 팻말과 흙더미가 있었죠. 너희들 계속 여기서 살 거다. 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너희들의 진짜 집이야. 지훈이가 휙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사님이요. 진짜 판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서준이는 민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재는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분위기를 타고 배시시 웃었습니다. 지훈이는 잠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더니 아빠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습니다. 3년 동안 쌓아 올린 마음의 벽이 1초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포옹이었습니다. 도지는 아들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어서 서준이가 달려와 안겼고 마지막으로 민재가 티렉스를 품에 안은 채 그들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은성은 뒷문 앞에 선 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글썽이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외식을 하러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달고분 구이를 먹고 싶다고 했고 서준이는 밥과 주스를, 민재는 초콜릿이 듬뿍 들어간 핫초코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방식대로 식탁을 차렸습니다. 한쪽 끝에는 은성이, 반대쪽 끝에는 도진이 앉았습니다. 가운데에는 세 아이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 팔꿈치를 부딪히며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죠. 민재가 식탁을 쭉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기도해야지. 은성이 손을 모았습니다. 아이들도 따라했습니다. 도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재가 맑은 목소리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도 감사합니다. 지훈이 형이랑 서준이 형도 감사합니다. 티렉스한테 예쁜 정원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떠나지 않아도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단순하고 솔직하며 완벽한 기도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아이들이 모두 서준이의 침대에 옹기종기 모여 잠든 후 티렉스도 베개 사이에 얌전히 끼워진 채로 도지는 뒷마당 테라스에 앉아있는 은성을 찾아갔습니다. 정원이 정말 예뻐졌네요. 도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가 매일 아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을 준 덕분이죠. 도진이 그녀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재판 전날 밤 제가 했던 말 여전히 유효합니다. 은성씨,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은성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건 일이야. 철저히 프로처럼 굴어. 어떤 감정도 섞어선 안 되라고요. 그녀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변해가는 걸 보면서 바닥에 앉아 아이들과 놀아주고 서투른 솜씨로 간식을 만들고 아이들의 하루를 묻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이상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할 수가 없더군요. 그럼 연기하지 마요. 은성이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감정을 시작한다면 아주 천천히 해야 해요. 제대로, 올바른 방식으로요. 이 세 아이들이 언제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요. 약속합니다. 두 사람의 첫 키스는 고요하고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인내심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사랑에는 어떤 조급함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아는 두 어른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때 집 안쪽 창문이 끽 열리더니 지훈이의 건조하고
직설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준아, 너 나한테 5,000원 빚진 거다. 내가 이번 주 안에 둘이 뽀뽀할 거라고 했잖아. 곧바로 서준이의 변명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화요일에 아빠가 쳐다볼 때 분위기 좋았단 말이야. 잠결에 깬 민재의 웅얼거리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형아들, 내 5,000원도 주라. 은성은 웃음을 터뜨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도진은 어이없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어떤 복잡한 서류나 화려한 결혼식 없이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5사람은 이미 완벽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 동안 수지는 제한적인 면접 교섭권을 통해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수진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마라는 자리는 자기가 원할 때만 마음대로 열어보는 계약서가 아니라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어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도진은 회사 업무 시간을 영구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임원 회의실의 테이블보다 집안의 주방 식탁을 선택했고 복잡한 재무보고서를 읽는 대신 아이들에게 동화책 읽어주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선택했습니다. 지훈이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지훈이의 감정적 성숙도가 또래 아이들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칭찬했습니다. 서준이는 학교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동화책을 떼고 곧바로 소설책에 푹 빠졌죠. 그리고 한 손에 공룡 인형을 든 채 이 집에 걸어 들어왔던 5살 꼬마 민재는 분노로 가득 찼던 두 소년이 미처 자신들에게 필요한 줄도 몰랐던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막내 동생이 되었습니다. 은성은 도진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 속에 수년간 멈춰두었던 간호학과 학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재벌의 후광에 기대어 사는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마침내 그것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잡은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자신의 커리어와 이름을 차곡차곡 쌓아 나갔습니다. 1년 뒤, 이 집의 식탁은 더욱 시끄러워졌고 아이들의 키는 훌쩍 자랐으며 정원에는 꽃과 나무가 넘쳐났습니다. 티렉스는 은퇴식을 치르고 주방 창틀에 영광스럽게 안착했습니다. 식탁 한쪽 끝에는 은성이, 반대쪽 끝에는 도진이 앉아있고 가운데 낀 새 아이는 치킨의 마지막 조각을 차지하기 위해 티격태격하며 뒷마당에 지을 나무집에 대해 토론하고 티렉스에게도 전용 의자를 배정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대저택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은 평당 가격이나 회사의 주가, 차고에 있는 수억 원짜리 슈퍼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공룡 인형 하나, 나무 블록탑, 그리고 진심을 전하기 위해 꼭 소리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준 5살 꼬마로부터 시작된 가족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통제하고 억누르는 대신 그저 기꺼이 옆에 앉아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할 것 같은 누군가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글을 읽고 계신지, 그곳의 시간은 몇 시인지 꼭 알려주세요.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가족의 이야기가 세상 얼마나 멀리까지 여행하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거든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꼼꼼히 다 읽어보겠습니다.